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우쌤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단원 내용을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을 비교해보는 방법을 배웠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여러분 선생님이랑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그것이 알고 싶다 기억나시죠? 네, 거기까지 했고, 지난 시간까지는 자료 수집법, 우리 자료 수집법 총 몇 가지 있다고 배웠던 거? 네, 5가지인데요. 질문지법, 그 다음에 실험법, 그다음에 면접법, 그리고 참여관찰법, 맨 마지막으로 문헌 연구법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배웠던 연구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연구자가 사회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죠. 첫 번째 태도는 성찰적 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찰이라는 것은 되새겨보고 고민해본다는 뜻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이거를 이제 성찰적 태도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냐? 현상의 이면에 담긴 발생 원인을 본대요. 여러분, 이면이란 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른 의미가 없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요즘처럼 실내에서 생활하는 일이 많고, 특히 여러분 집에서, 물론 선생님도 여러분 영상 찍느라고 정말 많이 힘든데, 여러분 제가 정말 요즘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TV나 유튜브 영상 보면 그냥 보고 넘겼거든요. 그냥 재밌구나, 뭐 지루해,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올린 질문지법 있잖아요. 요거 바로 전 시간에 했던 내용, 그게 15분 30초인가 그렇거든요. 그거 편집하는데, 물론 제가 못해서 그렇겠지만 7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자막 일일이 붙이고 효과 넣고 하니까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영상이 오면은 야, 영상 재밌는 거 있구나, 뭐 구독됐다고 떴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영상 하나를 찍으려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는구나, 사람들이 정말 애를 쓰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온라인 강의를 한 이후에는 조금 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만들려고 이 영상 제작자 크리에이터가 진짜 이 정도의 수고로움을 썼겠구나, 이 정도. 근데 또 다른 의미로는 집에서 여러분 이거 영상 본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할 거로 생각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집에서 앉아서 휴대폰이나 뭐 태블릿이나 컴퓨터 클릭하는 게 뭐 어렵냐 하겠지만, 여러분 8시 20분인가? 부터 3시까지 계속 뭐 조금씩 쉬는 시간이 있더라도 그것도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계약이나 코로나 사태 같은 걸 그냥 보면은 나라에 큰 뭐 안 좋은 재난이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면에 또 다른 의미는 없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도 실내 생활에 늘면서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또 찾게 되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원래 여러분 아마 예전에 선생님하고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아마 몇 번씩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선생님 정말 저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 뭐 유튜브라든지 1인 방송 같은 거 해보고 싶어,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마음만 있지 정말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시도도 못했어요. 일상생활도 바빴던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영상을 계속 찍게 됐는데, 뭐 어떻게 따지면 뭐 좋은 자기계발의 장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을 성찰적 태도라고 하는 거죠. 그냥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구나, 온라인 계약을 하는구나, 뭐 학생들은 집에서 그냥 영상 보는구나, 이게 아니고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마스크 뭐가 참 귀해졌구나, 집에서 볼 수 있는 뭐 1인 영상 미디어 혹은 장비들이 값이 뛰겠구나, 혹은 구할 수가 없구나, 혹은 집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더 많아지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거. 그거를 이 앞면에 또 다른 면이라고 해가지고 뒷면이라고 하지 않고 이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나오고 있죠, 사진이. 그 선생님이 퇴근하면서 찍어봤던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하교 집에 갈 때 만났던 고양이인데, 선생님이 정말 강아지 고양이 좋아하는데 물론 키워보지는 못했지만 이 고양이를 보고 생각했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 아주 일반적으로는 귀여워, 혹은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고양이 들어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사회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는 사회학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고양이가 정말 많구나, 고양이 개체수가 이렇게 증가하게 된 사회적 의미엔 어떤 것이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고양이 귀여워 혹은 고양이가 미워, 이런 거는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고양이 개체수 증가하는 거랑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요 얘기는 흔히 생각해 볼 수 없는 또 다른 면이잖아요. 걔를 갖다가 이면을 본다는 거죠. 이렇게
고민하는 태도가 성찰적 태도라고 하고, 이게 사회 문제를 접근하려는 그런 연구자가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태도죠. 하나만 덧붙인다면 이 성찰적 태도는 연구 과정 전반에 다 필요하다까지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구자가 연구 절차나 방법, 연구 윤리 등을 제대로 지키면서 탐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소가 이제 음식을 먹은 다음에 소화시킬 때 되새김질한다 그러죠. 반추한다. 반추가 이제 국어 시간에 들어오면 아마 배웠겠지만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뭐 이런 그런 거잖아요. 그 태도가 어려운 말로 사회문화 용어로는 성찰적 태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은 객관적 태도입니다. 객관적 태도는 연구자가 자신의 주관적 가치나 편견이나 이해관계를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수업할 때 많이 강조했었던 내용인데, 양적 연구는 질적 연구보다 객관성을 많이 강조하죠. 공정성을 강조하고. 이 연구 틀을 갖다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좀 비슷한 연구 결과나 과정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양적 연구의 특징이었는데, 그 양적 연구조차도 누구를 대상으로 해? 여러분이나 선생님처럼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그 연구 대상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 말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연구하는 주체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객관성을 추구하는 양적 연구조차도 주관적 생각, 편견,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데, 질적 연구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내 의도적인,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마치 전부 다 그럴 거야, 혹은 이 사회가 다 그럴 거야 라는 식으로 어떤 사실을 왜곡하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객관적 태도라고 하는데, 일단 연구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건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 객관적 태도는 그냥 주관적 가치는 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가치를 버려라, 뭐 선입견을 버려라, 뭐 그 생각 자체가 다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면접을 보는데 학생은 우리 학교에 왜 왔나 물었어요. 그러면 학생이 제 생각에는, 학생 지금 뭐라고 했지? 제 생각에는 이라고. 학생 그 사회문화 시간에 안 배웠나? 그 조선생이 요즘에 수업 대충대충 하나 보지? 객관적인 생각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나? 그 내 생각, 그거 당신 생각 아니야. 주관적 이해와 편견 버려야 돼.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 왜냐면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분리는 안 되는데 사실 문제랑 가치 문제는 나눠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할 때 이 가치가,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고 이걸 가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에 가치가 막 가까이 가가지고 붙으려고 할 때 사실이 가치를 보고 오! 이렇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가치구나, 요거는 사실구나 정도만 알 수 있다면 괜찮다는 거죠. 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은 연구 결과가 왜곡이 될 수 있대요. 여러분, 이게 뭐 선생님이 뭐 언론인들이나 방송에 대해서 뭐 나쁘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흔히 접하는 그 매체들에 등장하는 내용들 중에 상당수는 그 매체를 보도하는 사람이나 혹은 단체의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막 욕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 아, 이거는 고지고대로 이걸 그냥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뉴스, B뉴스, C뉴스 같은 하나의 뉴스에 대해서도 신문사나 방송국에 따라서 바라보는 태도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접근하는 것과 그냥 큰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에는 큰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알아두면 되는데, 밑에 사례가,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밑에 글을 읽으면 좀 어려울 거예요. 간단하게 짚고 가면요. 왼쪽은 이렇게 보면 돼.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과 노동자가 있어요. 그럼 둘의 임금은 당연히 사장이 많을 수밖에 없죠. 선생님이 예전에 통합사회 시간에도 알려줬지만 노동자가 아무튼 사장 같은 경영진보다는 약자다 보니까, 그럼 둘의 임금, 시간당 임금, 뭐 시급같이 계산하는 거잖아. 뭐 노동자는 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어도 뭐 대부분 임직원, 특히 경영진들은 시급으로 계산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들의 임금을 비교했더니 당연히 직원 임금보다 평균적으로 사장의 임금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조사만 보면은 봐라, 직원들보다 사장이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가서 이득을 공평하게 나누지 않는다, 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시간당 최초 임금 값을 사장과 직원 모두 100으로 치환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출발점을 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조사 시점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냐를 보여주는 변화에 대한 그림이잖아요. 이 값을 100으로 하든 말든 결국 사장이 직원보다는 더 많을 거예요, 시간당 임금이.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 몇 억이 뭐야, 몇 천억, 뭐
몇 조대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경영진 중에는. 그들과 1대1로 비교했을 때는 무조건 노동자가 임금값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출발점을 똑같이 잡으면은 사장은 작년에 임금이 1억이었는데 올해 2억으로 뛰면은 100%뛴 거잖아요. 1억에서 2억이 뛰었으니까 1억이 뛰었다는 거는 보지도 않고, 근데 예를 들면 노동자의 임금이 작년에 100만 원이었다가 올해 400만 원이 되면은 4배가 뛴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럼 당연히 직원의 임금이 상승폭이 더 큰 거지. 그런데 사장의 입장에서는 2배가 뛰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4배 뛰었으니까 노동자가 그럼 엄청나게 지금 잘 대우를 받고 있느냐? 그렇게 보면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출발점을 갖다 똑같이 잡아놨잖아요. 0으로 보고. 그럼 사장은 2배가 됐긴 했지만 상승이 1억이잖아. 근데 노동자는 무려 4배가 뛰긴 했어도 1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됐다면 내 임금은 300만 원 오른 것에 불과하다는 거지. 참 이렇게 말하기 좀 무섭네. 300만 원에 불과해? 300만 원이 오르는 건 대단한 건데, 여러분. 뭐 아무튼 뭐 제 소심한 마음에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비교하면은 실제 모습을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대로 비교하고 있어요. 시간당 임금 앱을 갖다가 사장은 1억을 벌고 노동자는 100만 원을 번다. 그냥 액수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보면은 아유, 사장들 말이야 다 자기들만 부자로 살고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른쪽은 최초 시기의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똑같이 출발점을 잡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받는 임금하고 사장이 받는 임금을 금액이 다른데 같이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가 받는 100만 원하고 사장이 버는 1억을 갖다가 같은 금액인 것처럼 출발점을 바꿨다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증가폭이 노동자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자신의 주관적 가치를 반영하게 된다면 왼쪽 그림은 숨겨지고, 그러면은 의도가 내포된다는 거란 말이야. 실제 액수는 사장이 훨씬 많은데도 노동자의 뭐 임금 상승이 뭐 세구나 뭐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 이 무슨 당신들 말이야, 노동자들 말이야, 이렇게 임금 상승폭이 큰데 우리 임원들은 말이야 이렇게 조금 올라오는 거 보이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객관적 태도를 설명할 때 쓰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보입니다. 다음은 개방적 태도예요. 말 그대로 열린 마음을 갖자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주장과 다른 주장이 있을 때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각은 그렇구나. 그래. 네 생각도 존중할게. 근데 내 생각은 이렇거든? 내 생각도 한번 생각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이 예전에 몇 번씩 여러분과의 상담할 때를 사례로 제가 들어드렸었는데 요즘 선생님이 내리고 있는 상담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특히 학생과 상담을 할 때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학생의 입장을 일단은 먼저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이 상담을 할 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이 상담을 통해서 학생이 얻어가려는 것이 더 많거든요. 이 설명이 좀 애매한데 학교 상담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나은 성장을 원하는 쪽은 그 수요도 학생이 더 많고, 학생이 교사에 비해서 조금 더 그 피드백으로 영향력을 더 많이 받아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물론 반대로 나쁜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던 것처럼 상담을 통해서 선생님도 성장했다, 이거는 나중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상담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내기를 원하는 거 학생이, 또 일단 학생이 선생님보다 약자잖아요. 그래서 학생의 입장을 먼저 좀 공감해주고, 선생님은 이랬던 것 같아요. 정말 사소한 거 하나지만은 그 학생이 정말 잘했던 점 있잖아. 최근에 내가 관찰했을 때 잘했던 점. 일단 그걸 먼저 칭찬도 해주고 좀 북돋워 준 다음에, 그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칭찬 들으면 창피하지만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그때 선생님이 좀 끌어내려고 하는 얘기도 더 잘 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방적인 태도지. 선생님만 맨날 얘기해. 학생은 듣고만 있어. 주로 부정적인 얘기. 네가 임마 어제 야자를 왜 뺐어? 학교에 막 발가락 양말 신고 오는 게 말이 돼? 이런 거 맨날 윽박 지르기만 하고 선생님이 보더니 야, 너는 왜 말을 안 하냐? 상담을 하는데 뭐 나한테 기분 나쁜 일 있니? 당연히 기분 나쁘지. 선생님만 혼자 얘기하니까. 저도 초반에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초임 교사일 때. 그래서 네 생각은 그렇구나. 내 생각도 이렇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태도죠. 근데 막 뭐 네가 뭔데 임마 내 취향이나 취미를 무시해, 이런 태도는 개방적 태도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나 과정도 있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개방적 태도고요. 빨간색입니다. 무조건 경험적인 근거를 들여서 그게 증명돼야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되면은 하나의 가설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저번에 선생님이 그 영상 촬영하고 여러분에게 공개한 다음에 여러분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선생님이 아무튼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가설 검증은 기각이나 수용 둘 다 검증입니다. 알겠죠? 근데 기각되든 수용되든 그건 검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각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근데 검증이 안 됐다는 거는 이게 수용될지 기각될지도 아직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검증 결과가 없을 때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막 떠들고 다녀도 저건 가설이잖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게 좀 많아요. 아, 저 사람 유명한 대학 다녔대. 저 사람 유명 대학 교수야. 저 사람 이쪽 분야의 권위자야. 이런 거 있잖아. 이걸 이제 모르겠어요. 어느 사회나 있겠지만 선생님이 사회생활 하면서 지내보니까 꽤 이런 게 좀 많죠. 여러분도 TV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거 되게 많고, 요즘에 선생님이 그 영상 촬영하면서 많이 좀 관심 갖게 된 유튜브 같은 거. 근데 유튜브도 보면은 구독자 숫자 뭐 이런 거로 파워를 많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몇몇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진짜 많아.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영상에 사실성이 좀 떨어진다. 좀 뭔가 제대로 영상 작업을 하지 않고 뭐 터트리는 바람에 뭐 좀 객관성 결여된 것 같은 게 있다. 이런 비판을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저 사람이 구독자가 굉장히 많고 파워 유튜버야. 혹은 파워 블로거라고 해가지고 저 사람이 말하는 말과 단어와 저 사람이 뭐 얘기한 평가가 전부 다 그럴듯한 거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검증이 돼야지 이렇게 보는 거. 그거를 개방적 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 저게 진리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있죠. 좀 캐캐묵은 사례인데 여러분 갈릴레오 갈릴레이 들어보셨죠? 물리학자. 뭐 다양한 뭐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여러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용어가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죠. 근데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어. 당시에는 천동설을 많이 믿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과학적으로 지동설이 맞다. 그랬더니 그 당시 이제 사회 분위기가 천동설을 무시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의 세계관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신성모독이다. 라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릴레이의 판단은 이거였던 거죠. 그거는 신앙의 영역인 거지. 그걸 가지고 검증이 안 됐는데 그거를 진리로 믿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과학자의 양심 뭐 이런 사례로 많이 등장하는데, 나는 여러분 이것도 살면서 굉장히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도 물론 여러분에게 교육 영상을 만들면서 안 틀리게 좀 더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분명히 틀릴 게 많고 선생님도 부족한 점들이 많죠. 그치만 선생님이 계속 애를 써가면서 선생님의 부족함,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줄이려고 애쓰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상을 보고 선생님한테 응원의 메시지 주는 것도 너무 좋고, 또 혹은 선생님한테 쌤 요거는 혹시 이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는 것도 너무 좋고 하니까, 아무튼 결론은 많이 좀 여러분 의견을 많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대주의적 태도입니다. 상대주의적 태도는 선생님하고 여러분 통합사회 1학년 때 배울 때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서 배웠었어요.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상대주의는 다 좋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보세요. 연구자 자신의 문화적 맥락이나 배경을 떠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연구자하고 연구 대상은 다르죠? 선생님이 연구를 해요. 누구를? 여러분을. 그러면 선생님이 연구자, 여러분은 연구 대상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을 연구할 때 상담을 떠올려봐. 선생님이 여러분과 상담을 할 때는 선생님의 가치관만 드립다 민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의 가치관은 버리고 여러분이 왜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왜 이런 학습 태도를 보이고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자라는 거야. 요거를 상대주의적 태도라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준을 갖다가 연구자로 두지 않고 연구 대상에게 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상대주의 태도는 다 옳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보면은 똑같은 사회문화 현상이라도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주의적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거 없다.
기준이라는 게 선생님이 역사 전공자는 아니지만 통일신라라는 말